자, 잘 써볼게. 142페이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해야 돼. 이거. 그지? 첫 번째,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방금 본 거, 이 글 읽기. 학습 목표. 과학기술 분야에 글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자, 객관성 또 넘치고, 객관성. 그 다음,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밑줄.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이게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다 보니까 객관성과 타당성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설명하는 거니까. 논거가 뜻이 뭔지 아니, 근데? 정확하게. 원래 줄임말이지? 논거가 한마디로. 뭐야? 논리적 근거의 그것이 줄임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근거가 맞아. 그지? 왜냐면 어쨌든 달의 월 속에서 지구의 성분이랑 또 비슷한 거 있었으니까. 거의 비슷한 거 있었으니까. 그런데 잘 들어. 비판적으로 이해야, 비판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모든 단어는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런 글은 없어. 이게 정말 객관적인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보는 거고. 밑에 알고 가기. 과학기술 분야 글의 특징과 효과. 과학 분야 글은 자연현상의 법칙을 탐구하고 그 원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거.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는 내용이겠지? 시험에 묻기도 좀 그런 거. 다음 기술 분야의 글은 과학이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원리와 방법을 밝힌 거. 이것도 사실 시험 문제 쪽은 아닌 것 같고. 오른쪽 볼까? 대체로 자, 이거는 밑줄 칠게. 객관적 지식과 정보. 과학기술 글은 객관적 지식과 정보. 그 다음 논거 입증 과정 밑줄 치고 다시 한번. 과학기술의 원리 제시, 실생활에 응용 하는 방법을 다룬다는데 잠깐만. 근데 우리가 이걸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하지? 다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서 뒤에 기술 분야는 뭐 응용할 수 있겠지만 어째 왜 응용을 할까? 잘난 척은 할 수 있겠다. 그지? 알아? 혹시? 다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는 국어선생님인데 지금 이걸 알게 된 거잖아. 다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이제 그 수능 집중반에서 이제 수능 수업 하다 보면은 국어선생님이 좀 그게 비문학을 하다 보면은 내가 굳이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지식을 알게 돼. 요즘 주식에 대해서 알게 돼,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참, 어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과학기술 분야에 글을 읽는 방법, 그게 별표 5개짜리. 시험용은 요거지. 3개. 1, 2, 3. 3개. 그래서 첫 번째, 글에 드러난 과학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거는 별표. 지식과 정보의 차, 이건 미치자.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판단. 객관성 판단. 설명문은, 논설문은 당연히 완벽하게 어떤 글이야? 주관적인 글인데, 설명문은 분명히 객관적인 글이다 보니까, 객관성을 판단해야 돼, 이거는. 객관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객관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영어로 뭐라고 해? 바로 팩트라고 하죠, 팩트. 오로지 팩트만. 그지? 그래서 객관성 판단이라는 게 이제 사실 판단. 진짜 사실인가? 그 판단을 읽어야 된다는 거. 왜냐? 논설문 쪽에다 객관성 판단 갖다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논설문은 객관적인 글이 아니잖아, 원래. 그러니까 설명문이니까 이게 들어간다는 거. 그 밑에 타당성 판단. 객관성 판단, 타당성 판단. 뭐의 입증 과정의 타당성. 우리 학교에서 막 웃으면서 얘기했잖아. 이걸 맞아? 이게? 근데 입증을 해보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지. 웃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과학기술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에 대한 비판, 밑줄. 응용과 한계에 대한 비판. 아까 얘기했지만 응용하기가 조금 응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서 뭐 할 건데. 그지? 그런 거. 다음 왼쪽에 배경지식 플러스 이번은 과학 분야는 됐고 이 기술은 이건 시험 낼게. 밑에 배경지식 플러스 볼까? 과학기술 분야 글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에서 절차나 과정의 생략도 있지 않은가? 밑줄. 절차나 과정 생략.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 얘기를 했잖아. 달은 지구와 충돌한 천체에서 사실은 뭐니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게 쪼개했을 때 어떤 걸 필요한 거야? 절차 과정. 왜 그러냐 해서 아까 뭐 분석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 그게 바로 절차나 과정이잖아. 그지? 그걸 갖고 얘기했다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사례만으로 일반화 미치시고, 이거 일반화 요리라고 하지? 혹시 니네 근데 이거는 아니? 혹시 몰라서 이게 귀납과 연역은 구분할 수 있어? 지금? 일반화의 원리는 뭐의 문제지? 귀납의 문제지? 나는 이거 옛날에 외울 때, 나 어렸을 때 구가 이제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 이게 귀납이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특정 사례, 몇 개의 구체적 사례만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건 귀납, 그지? 귀납 관련된 거지. 그래서 일반화하고 있진 않은가. 자, 주장의 비약. 비약이 사실 뭐라고 할까? 뜻이 뭘까? 비약이라는 말은. 원래 비약은 뛰어넘는 거야. 뛰는 거야.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니까. 주장이 너무 심하게 건너뛰는 거지. 오버하는 걸 바로 비약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주장에 비약이 있지 않은가. 주장에 비약하면 우리가 뭐 어떤 걸 생각하면 될까? 우리가 주장에 비약한 거, 주장에 비약한 거. 좀 구체적 사례. 요즘 뉴스나 뭐 이런 거에서. 주장하는데 그 비약. 그것 딱 얘기하면 되겠다. 코로나 백신 얘기하면 되겠다. 나는 백신을 무조건 맞으라는 주의는 아니야, 절대로. 왜냐면 그거는 민주주의에도 안 맞고, 근데 이제 그 죽은 사례가 나오잖아. 근데 죽은 사례가 사실 이제 10대가 죽은 사례가 한 명 있었어. 고3이. 딱 한 명 있었어. 근데 그 한 명의 사례를 가지고, 그지? 그냥, 10대는 위험하다. 백신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뭐 일반화라든가 주장의 비약이지, 이런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지? 너 맞았어? 맞았어, 백신? 안 맞았어? 맞을 거야? 아, 진짜? 솔직히 나도 늦게 맞았거든. 무서워서. 나 솔직히 무서워서 안 맞으려고 하다가, 아이씨. 또 우리는 거의 의무적으로 맞아야 돼. 우리는. 학원 이렇게, 학원 강사라든가 이제 학교 선생님은 의무적으로 맞잖아. 그거 아니어서 난 안 맞을 수도 있어. 솔직히. 좀 무서워. 내가 그 기저질환이 있거든. 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요. 들어봤어? 그거는 평생 약 먹는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에 무조건 약을 먹어.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무섭더라고. 맞긴 했지만. 그 다음 밑에 그림이나 표 등의 제시가 자료가 적절한가. 이런 거 하나 나오는 건 아니지? 그지? 이런 거. 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거. 근데 과학기술 분야에 그릴기는 너무 뻔한 얘기밖에 없어갖고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진 않아. 자, 다음 페이지. 143페이지. 잊지 말자 설명문. 근데 누가 봐도 다른 어떻게 만들었을까 주장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니? 그지? 그냥 설명문을 봐야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 얘 생각은 아니야. 얘 작가의 생각 들어간 거 아니야. 니네 그거 조심해야 되지? 맹자는 작가의 생각이 아니었어. 그지? 작가의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 거기 지금 어디를 펼치냐면은 115페이지 펼쳐봐. 봐봐 한번. 글의 종류, 갈래 뭐라고 돼 있지? 설명문이지. 그러니까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은 작가의 생각을 드러낸 글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지? 설명문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작가는 그냥 맹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라고 이게 전달하는 거지. 얘가 무슨 생각을 드러낸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그러니까. 설명문이었어, 그거는. 보기에는 논설문 같은 느낌을 담았지만 설명문이었던 거지. 알겠지? 잊지 말자고. 143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자, 설명문이고 달의 생산 논증적. 그런데 논증이 뭐야? 저거 논리적 증명. 왜냐면 이건 객관적 증명은 좀 쉽진 않아. 정말 무조건 이거랑 사실을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논리적인 증명은 돼. 타당한 증명. 그치? 그래서 논리적 증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논증적. 논증적이라는 성격이 있어. 왜냐? 이거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정말로 딱 대놓고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해제 부분은 월석을 분석하기 전까지 달의 기원을 설명하던 세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자, 반증 사례였지? 반증 사례 네모치고. 그래서 기존 이론이 어떤 점에서 타당한지 설명한다. 뭘 바탕으로? 월석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서 달의 생사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충돌설. 기존의 세 가지 이론을 반증. 반증이란 말도 기억해놓고. 달의 승선 기원에 관한 여러 이론의 여러 검토를 보고 머릿말. 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태양계 위성으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계속 달라진다. 그냥 달을 소개한 것뿐이야. 첫 번째는 머릿말은. 달이 어떤 존재인지 소개를 했어. 본문에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는데 월석 분석 결과로 기존 이론들이 타당하지 않으면 밝혀지고 새로운 충돌에서 대두. 그런데 프린트에 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한번 볼래? 프린트로?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론, 세 번째 이론 봐봐. 지금 다시 보면 또 이제 아까랑 좀 다른 느낌이 올 거야. 첫 번째 이론이 뭐였냐면은 지구가 형성될 때 달도 함께 형성되었다 돼 있어. 그지? 그 두 번째는 커다란 운석이 충돌할 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질량의 모의 다른 형성.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다른 그제 성분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세 번째 이론은 이거는 그냥 지구 자체가 성분이 같으면 안 되지. 완벽히 지구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안 되고.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왜 안 되는지 알겠지? 지구의 형성, 달도 함께 형성이 어쨌든 두 개가 어때? 다른 존재잖아. 다른 존재가 되는 거잖아. 서로 영향을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원석 중에서 지구의 성분과 유사한 게 있었거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론은 다 지금 반박한 거지. 그러니까. 제외시킨 거지. 다시 책으로 와서. 매진말. 달은 바다와 고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성분이 지구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진 않은데 이는 새로운 충돌설을 뒷받침한다. 이게 그렇대. 구성 성분이 지구와 미쳐짓게 구성 성분이 지구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바다와 고지대 구성도 지구와 비슷한 부분이지 이것도. 그지? 난 바다가 되게 무서웠거든. 바다 안 무서워. 난 바다를 되게 무서워해. 특히 막 그런 거 진짜 그런 상상만 해도 망망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배 타고 어디 나갈 생각 못 해요. 나는 무서워서. 다 커서 그런 게 무서워. 무서운 바다라는 곳은 되게 무서운 데 같으니까. 세 번째,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 첫 번째 이론, 아까 얘기했던 거. 지구와 형성돼 함께 형성됐다. 두 번째 이론, 여기 있는데 우리 왜 괜히 앞에 프린트를 봤을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질량이 모여 형성됐다. 이거는 이제 뭐냐? 지구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거 성분은 설명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지구와 비슷한 성분이 설명이 안 되고. 월석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 월석의 화학 성분이 지구의 암석 성분과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달이 지구와 다른 장소에서 형성. 아까 첫 번째 이론은 되겠지 뭐 이거는. 그지? 따로 형성됐다. 이거는 아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형성된 건 아니다. 뭔가 영향이 있다. 근데 오른쪽은 달의 조성이 지구의 조성과 똑같지 않다 해서 이거는 두 번째 이론이 확실히 아니겠지? 지구와 달이 같은 물질에서 동시에 이를 만들지 않았다. 됐어? 이게 논 거, 결론 낸 거. 오른쪽, 예전의 충돌설은 한마디로 커다란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물질이 공간으로 날아올라갔고 이 물질이 서로 뭉쳐 달이 만들어졌다.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지 예전의 충돌설은 지구와 달을 일치시켜버리잖아. 그지? 근데 새로운 충돌설은 여기다 부딪혔던 천체의 물질이 첨가됐다. 근데 그건 똑같은 공통점이 뭐야 둘 다? 충돌설이지? 충돌은 둘 다 똑같이 왼쪽 오른쪽 충돌은 똑같이 치면 돼 양쪽 다. 충돌은 똑같이 보내. 충돌은 똑같이 봐. 단지 예전은 지구 것만 올라간 거고 새로운 거는 천체 물질까지 함께 올라갔고 이렇게 차이. 자, 논거 입증 과정. 요거 별표 5개. 요게 내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첫 번째,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에 충돌했다면
충돌한 천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천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 왜 그 파편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래서 뭘 얘기했어? 그때 당시에는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다. 그지? 그래서 그런 충돌로 인해서 부서진 천체 조각들은 다른 행성이 됐거나 달의 일부가 됐을 것이다. 순서가 그렇게 보면 돼. 다음 지구와 충돌한 천체는 현재 찾을 수 없지만 태양계 쪽에 있었던 형성들과 자전 충돌은 월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새로운 충돌소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지구의 성분이 주사한 게 달에도 있구나. 뒷받침한다. 근데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밑에 바다와 고지대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잖아. 이건 왜 그냥 뭐 지구랑 비슷하다 이건가? 그지? 어쨌든 바다는 어둡게 보인다. 쏙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현무암 지대. 그 실제로 바다 속에도 그거 때문에 화산이 때문에 그지? 그게 그거 일으키는데 화산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해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며. 그지? 그건 비슷하고. 나 충돌 크레이터는 적게 분포. 바다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게 오래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달 표면의 16%밖에 안 돼. 지구를 향한 부분에 집중돼 있다. 왜냐면은 지구 쪽에서 갈 수 있는 거하고 지구 반대편 저 우주 쪽에서 올 수 있는 거하고 우주 쪽에서 올 수 있는 게 더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에 더 그쪽 반대 방향에 오히려 보니 더 많이 분포된 거지. 그러니까 지구와 달 사이에 충돌하스 운석이 얼마나 되겠어?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거의 없겠지. 그래서 고지대는 밝게 보이고 튀어나왔으니까. 그리고 크레이터가 많이 분포돼 있고 오래된 곳이고 많으니까 오래됐고 오래됐으니까 많은 거고 그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이거 시험 안 내면은 불낼 거야. 진짜 하긴 불러 진짜 불내야. 아니야 나올 거야. 바로 평균 시대 담으니까 그지? 나는 원래 비속어를 안 쓰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밖에 영어로나마 우리말 비속어를 안 쓰거든. 지금 뭐 얘기하다가 사회 분야의 글 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및 그 원인과 영향이 있는데 이거 딱 좋은 게 요즘 코로나가 한마디로 이제 사회 분야의 글이 될 수 있겠지. 코로나에 관련된 게 그지? 근데 문화 분야는 어떤 코로나보다는 우리나라만의 특성, 그지? 뭐 우리나라만의 특성, 사회 행동 양식, 어떤 행동이 되게 특징적인 거. 다른 나라 사람이 봤을 때 저건 뭐지라고 싶은 거. 그거 뭐 있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가볍게 까먹어 버려갖고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사회 문화라는 게 사회와 문화를 나누는 게 그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그 원인과 영향. 한 집단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성, 그지? 사회 분야 그 중에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이 있을 때 요즘 그 있지 오징어 게임 열풍.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 그건 하나의 어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사회 현상이 될 수 있겠지. 사회 현상이 될 정도로. 왜 그렇게 열광을 할까? 난 안 봐서 몰라. 봤어? 오징어 게임? 그지? 그래 많이 보더라고. 나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나 봐. 우린 난 TV를 별로 안 봐갖고, 넷플릭스 신청도 안 하기 좀 돈 아까 텔레비전 안 보니까 거의. 텔레비전 볼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뭐, 이걸 한다든가.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은 스위치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플레이스테이션 알아? 있어? 없어? 우리 와이프가 내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그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게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면은 그 GTA라는 게임이 있어. 그 게임이 얼마를 벌어들였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조 단위를 벌어들였어. 조 단위를. 그 게임 하나가. 게임 하나 개발 잘해갖고 조 단위를 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라는 게 이게 무시무시한 이게 쉽게 우습게 넘길 부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즘 게임 산업이 많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아는 2학년
애 중에서 목소리가 되게 괜찮은 애가 있어갖고 난 걔 보고 성우하라고. 야, 너 성우해. 이게 성우가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게임 쪽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넓어졌거든. 게임 산업도 괜찮아. 그쪽 디자인 쪽도 디자인에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또 게임 디자인 디자인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산업이 되게 크거든. 사회문화는 이제 요즘 이쪽은 사회 분야 다 포함이 되긴 해, 사실은.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문화 쪽도 되고 사회도 되고 했지, 그치? 근데 문화 분야에 글을 봤을 때 행동양식 특성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행동양식의 특성이 있어. 뭐냐? 바로 이거야. 장유유서. 내가 알기로는 외국엔 노약자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노인에 대한 어떤 공경이나 나이 든 사람, 그리고 이 선후배 관계.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은 한두 살 차이가 친구가 될 수 없잖아. 친구가 절대로 안 되지? 야, 우리 아들도 5살이거든. 얘도 보면 이제, 어디서 뭘 봤는지 모르는데, 토마토 지금 하면서, 야, 너 몇 살이야? 5살짜리가 너 몇 살이야? 근데 그 어떤 관측하면서 유치원생들도 나이 1살 많은 거 있지. 그거 갖고 이제 서열이 있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지, 문화. 특성. 우리 한 사회나 집단에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야, 그게. 그래서 되게 윗사람한테 깍듯이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스포츠계 쪽에는 이쪽에서도 선후배 관계가 되게 어떤 강한 그런 느낌? 근데 외국은 사실 10살 차이도 친구처럼 이렇게, 하이 뭐 하면서 어깨 막 하고 하잖아.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하나 문화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은 이제 좀 다르고, 이거는. 어떤 특정 집단만 해당되지 않는 것들. 그지?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오른쪽 사회문화 분야의 글의 특징 보면 여러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 요구,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다룸. 딱히 물어볼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또한 역사적 인물 및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루기도 함. 역사적 인물,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루기도 한다. 역사적 인물 하면은 누구 요즘 어떤 인물 다루는 게 나올까? 요즘 이슈가 되는 인물이 뭐 없나? 역사적 인물? 최근 역사적 인물 중에서 좀 부각되는 인물? 명량이라는 영화가 한때 그 영화 나오기 전까지는 흥행 1위였잖아. 관객동원. 그 흥행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어이없긴 하지만 극한 직업이거든? 우리나라 흥행 1위는 현재까지 극한 직업이야. 몰랐어? 극한 직업. 아니야. 최고 관객동원은 흥행 1위는 극한 직업 니네 봤어? 이게 1,500만 명이 넘었어. 극한 직업은. 잠깐만. 영화. 아니야. 흥행 순위. 한국 영화 흥행 순위. 아직 명량인가 아직도? 아직 그런가? 어이씨. 그렇구나. 명량 1위구나. 1,700만이고 극한 직업 1,600 얼마. 그래 어쨌든 극한 직업은 좀 걔네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흥행이 되잖아. 야 1,600만이 봤으면은 나 이게 왜 계산을 하게 되지? 극장 영화 관람료를 10,000원으로 측정을 해봐. 10,000원이야, 그지? 10,000원 잡을게. 10,000원. 10,000원 곱하기 1,600만이잖아. 16,000, 16만,
어떻게 공이 어떻게 되래?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600만 하면은 수익이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1600억이네. 1600억. 왜? 맞나? 1, 10, 1000만, 1600억. 1600억. 게임이 이겼어. 게임 그 가격 1600억. 와우. 그지? 근데 그 명랑이 한때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나오잖아. 근데 그게 그 사회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랑 맞물려 갖고 이제 어떤 리더에 대한 어떤 갈구, 그 다음에 뭐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게 다 맞물려 갖고 이 흥행 어쨌든 1700만 했지. 이게 어쨌든 1700만 흥행하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전체 관람 가야 돼.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끌어모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명랑은 그런 역사극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스토리다 보니까 흥행 1위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극한 직업도 어쨌든 전체 관람가로 이제 역할을 한 거고. 그런 거. 그래서 뭐 명랑에 대한 사회적 어떤 이슈. 왜 이순신이 그렇게 각광받게 되는가. 뭐 그런 거 이게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사회문화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실제 그런 것도 있었어. 명랑의 흥행 이유. 왜 이순신은, 지금 왜 이순신인가,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사회문화 글에 있는 효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인식의 폭을 넓히고, 그렇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인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지. 사회적 문제 해결. 우리 그것 좀 해결하긴 해야 돼. 너무 지나치게 이거 강조하는 거 있지? 학교에서도 1년 선배가 제일 무섭잖아. 2년 선배보다. 그런 거. 그 다음 밑에 사회문화 글을 읽는 방법 보면은 글에 담긴 사회적 현상의 특성이 계속 같은 얘기만 하네. 사회적 요구와 신념을 비판적 이해하면 읽기. 그지? 사회적 요구라는 게 분명히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 이순신 그 명랑도 그대 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었을 거야. 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이해하면서 읽는다. 근데 역사적 인물과 특정 사건을 다루는 글의 경우 사회 문화적 맥락에 유념해서 비판적 읽기. 그렇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 지금. 밑에 뭐라고 했냐? 오상일의 상소는 뭐랬냐? 전하께서 정학을 지키고 사도를 배척하시며 내거리에 비를 세워 양해가 침범하였는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행위라는 글을 새겨 만년토록 온 나라의 백성에게 경계하시니 누구인도 아주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척합에 대해서 칭송한 글이래. 양이라는 게 왜 서양인들이겠지? 화친을 주장한다면 그건 매국이다라고 이제 주장했다는 거지. 당시 서구 열강으로부터 잇따른 침략을 받았던 상황을 고려하면은 이게 이제 사회문화적 사회적 상황, 잇따른 침략. 그러나 이런 인식은 서양을 침략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세국 정책을 강화로서 서양의 선진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측면에서 비판. 일본이 우리하고 달랐던 게 일본은 그냥 들어오세요였어요, 무조건. 들어오세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 뭐지? 그래서 서양 문물이 서양 애들이 무조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걔네는 좀 더 빨리 우리보다 이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힘이 세진 거지, 사실은. 무기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우리는 인제나 보면은 일본 애들은 총을 들고 들어오는데 활이 아무리 세봤자 그 거리도 한정이 돼 있고 한데 얘네 조총을 쏴. 우리는 활을 뱉어 닿지도 않아요.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글 보면은 논설문. 자, 평균의 시대는 뭐였어? 논설문이었어요. 그지? 이게 막 되게 섞여있다. 근데 의외로 이거 되게 신경 써야 된다. 알겠지? 다른 누가 봐도 설명문인 건 납득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논설문이라는 거. 평균. 그게 뭘 주장했어? 평균만 너무 생각해서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잖아, 결국. 그지? 평균, 논증적. 이것도 근데, 잠깐. 이런 게 보이네? 아까 달도 논증적이었지. 근데 지금 이것도 뭐였어? 논증적이야.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여기다가 논증적 플러스 뭐가 돼 있어? 설명적이 있어. 논설문인데 설명적인 게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 얘들아. 사과나무가 10그루가 있는데 배나무가 2그루가 있어.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저기 무슨 밭이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해야겠지. 뭐라고? 사과밭이라고.
그렇다고 배나무가 없는 건 아니잖아. 객관적인 글도 분명히 설명도 그제 객관적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주관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거야. 그걸 무조건 배척하는 상황은 절대로 없어. 뭔지 알지? 그래서 국어가 힘든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 이분법처럼 생각하면 힘든 거니까. 항상. 국어도 그래서 국어 시험 문제 보면 이런 문제 많잖아. 가장 적절한 것은. 그지? 그게 왜냐면은 이게 선지가 없었다면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국어 공부할 때는 이분법적인 세고를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이 열어두고 그래서 가장 정말 적절하지 않은 걸 뭔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뒤에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케이스가 많지 시험 볼 때. 항상 가능성은 열어놓고. 자, 설명적이라고 돼 있어 논설문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놔. 그래서 객관적인 내용도 있는 거야. 사회가 다변화. 이거 밑줄 칠게. 사회가 다변화. 그지?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게 사회적 요구야. 지금은 이제 사회가 평균을 대표값 사용하면 안 된다는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유의할 점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자, 그래서 다양한 변수와 양상 고려도 밑줄치고.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고려하지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핵심. 그리고 구체적 사례, 표, 그래프 등을 근거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 평균 이외에 다양한 변수 양상을 고려해서 자료를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 범주를 준다든가. 그지? 그런 식으로 대표값뿐만 아니라 중앙값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한다는 거. 여러 가지 대표값을 사용한다는 거지. 자, 생각해봐. 대표값을 다양하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만 대표값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밑에 서론에 보니까 주제는 받고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계속 얘기 나오지.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서 이건 서술형을 줘도 돼. 그 정도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으면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에 대한 이걸 사실을 잘못 이해한다? 이런 말 알지? 뭘 내릴 수 있어? 왜곡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거. 왜곡된 평가. 이 왜곡된 그릇된 잘못된이란 뜻이지. 그래서 알아두면 좋고. 왜곡된이란 말.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을 거야. 평균을 대표값 하면 평균 갖고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평균을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유의하고 자료의 범위를 보고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여 자료를 살펴야. 자, 범주를 구분 밑치시고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 구분까지 밑치실게. 방법을 준 거지? 그 다음에 결론은 평균값을 사용하기 적절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 자료를 뭐해서 세분화해서 이해. 자, 전체 자료 세분화도 밑치시고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되겠지. 그러니까 자료의 세분화. 같은 얘기긴 해.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는데 이게 바로 세분화지. 그러니까. 밑에 화살표 연결하면 돼. 위에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 구분 이게 바로 전체 자료 세분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 반복된 거야. 위에 거. 그지?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 그래서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세밀하게 정리해줬네. 이게. 그지?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 또 나왔어. 다양한 변수와 양상은. 이제 외울 정도까지인 거지. 그러니까.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입시 자료 그거 볼 때 실제로 해서 평균, 내신 평균이나 나오냐 이건 평균값일 뿐이야. 그래서 그걸 갖고 저는 여긴 절대로 안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지? 저는 여기 무조건 하긴 평균 맞출 수 있으면 안정권이긴 하겠다.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해는 그렇지만 올해는 또 다를 수 있는 거지. 변수 있긴 있어. 실제로 작년 내신 평균이 2.0 있는데 올해는 3.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 있대잖아. 서울대나 연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뽑았는데 등록 안 하는 애들이 많아진다고. 자리가. 왜 그런지 알아? 수능을 봤는데 내가 5개 틀린 거야.
한두 개만 더 맞았으면 서울대인데. 나는 지금 내 연대야. 그럼 연대 다니면서 계속 뭘 보게 돼? 서울대를 보게 돼요. 그게 흔하대. 의외로 그게 많대.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그 애들 뽑을 때 자기과 있지, 자기과. 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이나 어떤 그 자기과를 오기 위해서 준비한 거 이걸 많이 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성적 맞춰서 온 거야. 오고 싶지는 않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금방 어차피 학교를 다닐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본대잖아. 내가 그 얘기 했나? 나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저 대치동에 이제 학원에 있었는데, 휘문고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형, 얘기했지. 형이 재수한대. 그래서 나는 갑자기 내부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 왜? 내 재형 연대 의대 간 거 알고 있거든. 왜 재수하니까 서울대 의대 가려고. 싫어. 내가 직접 얘기 주고받은 거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엄마가 서울대 의대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연대 의대였으면 진짜 한 문제 차이였어. 그걸 떨어지면 한 문제 차이였어. 그럼 걔네들은 계속 밀어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존재들도 있다는 거야. 못 간 걸로 알고 있어. 뭐야, 재수해서 무조건 다 오르면은 다 재수하지. 그건 아니잖아, 사실. 게다가 거기서는 진짜 변수가 항상 있을 텐데. 사회과에서 진짜 한두 문제가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응? 뭐? 휴학을 했지, 반수하지. 그러니까. 올해 반수생 엄청 늘었던 거 알아? 올해? 왜? 학교 갔는데 학교를 안 가. 난 대학을 입학했는데 학교를 안 가. 그러면 뭔가 수업도 그냥 수업 같지도 않고 공부나 할까? 그래서 그걸 뭘로 할 수 있냐면은 다음에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반수생을 모집하는 그런 학원 그 기수가 있지, 이 광고가 뜬 거야. 그러니까 뜨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애 중에서도 반수하는 애들이 있었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올해 이제 내년에 어쨌든 학교로 가니까 올해는 이제 다 시험 보겠지. 근데 작년에 하필이면 좀 쉬웠잖아, 조금. 그지? 그러면 쉬우면은 누가 오히려 마이너스면 재수생들이 마이너스야. 좀 어려야지 걔네들한테 유리해. 쉬우면은 왜? 쉬우면 걔네 사람 다치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럼 나의 한 문제 실수가 진짜 클 수도 있는 거거든. 원래 그래서 모여서 보는 난이도가 편차 낮을수록 재수생들이 어려우면 죽쓰기도 하고 그래. 좌절하고 막 그러기도 하지. 근데 어려우면 난이도가 세면 셀수록 이제 재수생 애들이 이제 1등을 치르고 이러는 게 많지. 근데 그런 얘기 내가 질문 많이 받는 게, 선생님, 9월에 그 재수생들 들어오고 하잖아, 장학생제. 그러면은 등급이 떨어지나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9월 전까지 한 번도 1을 안 찍었어. 계속 1을 찍었어. 이상하게 1을 안 찍어. 근데 9월에 1 찍었어. 그럼 뭐예요? 그럼 뭐 재수생 9월에 재수 다 꼈는데 9월에 1 찍은 건 뭐야,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은 무조건 재수생 꼈으면 재수생 꼈으니까 나는 무조건 등급이 떨어져.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지.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올해도 어쨌든 난이도는 어렵진 않을 것 같은 느낌. 작년하고 재작년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 코로나 전에는 난이도가 어쨌든 셌는데, 그저까지 불수능 했잖아. 2018년, 19년, 2019 수능. 역대 최고 난이도. 1컷 83, 2컷 84. 그런 시대였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난이도가 1컷이 90? 91? 이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도 많이 해. 고3 모의고사 성적이 뭐 수능까지 가네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정해진 건 없어.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이게 평균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으니까, 사실. 잘못된 게 많거든. 자, 오른쪽. 자료의 범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문제 상황 볼게요. 우리나라 날씨는 그렇지. 그래서 실제 문제 상황을 제시해 준 거지. 구체적인 사례를. 날씨 연교차, 일교차. 그래서 평균 기온으로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고려 사항은 월별 평균, 월별 기온 차이, 하루의 최고 최저 기온을 다 알아야지만이. 그렇지. 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이거 따져야지.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여행에 오는 사람이 엄청 많았을걸? 이게 오징어 게임 열풍이 장난이 아니더만, 이게 보통. 진짜 장난 아니야. 그 군산에 그 뭐지? 거리가 있어. 무슨 거리냐면 이제 기차를
마을인가? 가운데 기찻길이야. 근데 양옆으로 이제 가게가 이렇게 쫙 있는 것이니까. 그 옆에 이제 앉아서 달고나 이렇게 만드는 거.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 그래서 앉아서 달고나 해갖고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그 관련된 거 되게 많이 팔아. 오징어 게임이랑. 평일에도 사람 많더라고. 열풍이죠, 열풍.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온 사람들 많을 거야,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그 다음 밑에 값의 범주를 구분하여 자료를 살피는 이유.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 이거 동그라미 치자.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 최빈수 미스 이름 같아, 사람.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 등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값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범주로 구분하고 오른쪽에 이 말 있잖아. 자료를 값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하며 평가 이외에 최대인 최빈수, 중앙값 등 다른 대표값을 살펴봐야 돼 있지. 이거는 그 옆에다 적어 서술형 준비라고 적어놔. 요건 서술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정도로 달달 외우라고 이거는 오른쪽 거는. 자료를 값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범주로 구분. 그지? 범주 구분. 다음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 값 파악. 그래서 최빈수 중앙값 등도 살핀다. 뭐 글 전체를 그냥 요약한 거니까. 그지? 그리고 밑에 그래프. 이게 요약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가, 자, 밑줄. 자료의 수가 많아지면 밑줄 쉽게. 이런 경우를 대비했지. 자료의 수가 많으면은, 그지? 요약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서 오른쪽. 그래서 요약 정리. 그 다음에 전체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한눈에. 그냥 살피는 게 아니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거지. 그래프가. 됐지? 평균의 시대. 제호가 써서 최제호. 그 다음, 우리 이제 121페이지, 아니야, 121페이지가 아니라, 맞구나, 114페이지, 쏘리. 114페이지. 참 안타깝게도 독서만큼 재미없는 과목이 없는데, 그지? 114페이지. 이번엔 인문예술 분야의 글읽기. 중간 때도 그렇지만 기말 때도 그러니까 각 분야의 글읽기의 특징을 이제 구분해서 기억해야지. 섞이면 안 돼. 이게 섞어버리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시험에서도. 섞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예술 분야 글읽기면 그거 딱 특징만 따로 기억하고. 자, 그 위에 보는 학습 목표. 인문예술 분야의 글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적이게 할 수 있다. 자, 인문학적 세계관 미치시고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너무 추상적이다, 근데. 또 비판적이에요. 그지? 인간의 글,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면서 인간에 대한 성찰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난 그건 납득이 되거든?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성찰은 납득은 돼. 근데 세잖아, 그쪽은 조금 이제, 인간에 대한 성찰?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 인문예술 분야의 글의 특징과 효과를 보는 인문 분야의 글은 뭐냐? 인간이 지닌 삶의 자의적 미처식과 삶의 근원적 문제. 네모치게 그는. 삶의 근원적 문제. 이게 인문 분야의 글. 삶의 근원적 문제. 니네 그거 배운 적 있니? 수호제기? 수호제기? 이거 보면 그거 생각나지? 수호제기. 나를 지키는 거. 그지? 거기서 나를 지키는 거 얘기하지? 왜냐면 그게 좀, 그러면 나를 지킨다는 얘기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옳은 거라는 거잖아. 그 사람도. 그지? 정의학 교육은 그랬지?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 다음, 예술 분야의 글을 보면은 예술 작품에 들어간 인간의 상상력과 미의식. 자, 밑줄. 인간의 상상력과 미의식. 그래서 오른쪽 정리한 거는 주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미, 대한 것으로 인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담고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나 미, 인간에 대한 근본적 성찰. 그러니까 미의식도 결국 미의식을 통해서 뭘 본다는 거야?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본다는 거지 뭐.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은 세장과 입체파에 보면은 인간은 어떤 근본적인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틀을 깨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인간은.
항상 이 틀이 있으면 그 틀을 어떻게든 깨려고 애쓰는 거 있지. 이게 인간의 역사 같아, 보면은. 그지? 다 모든 게 그래. 니네 혹시 이런 걸 들어봤어? 이거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야. 들어보긴 했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 모더니즘. 이런 개념 들어봤지? 소설 속에서도, 니네 실제 소설에서도 모더니즘이라는 소설, 모더니즘 소설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다양하게 좀 보면은, 이런 소설이 있어요. 들어봤어? 소설가 구보시. 아니면은 뭐 날개? 이상의 날개? 뭐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소설가 구보시를 모더니즘 소설이라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 소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틀이 깨졌어. 뭐가 깨졌냐면은 원래 소설이라는 게 어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루어졌거든? 원래 소설은 그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거 배우잖아. 근데 요거는 그게 없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게 없어. 그냥 구보씨가 집을 나서서 산책을 해. 전철 같은 것도 타고, 그것도 타면서 돌아다녀. 가다가 뭐가 보면은 그거 보고 생각나는 거 떠올리는 거 얘기하고, 또 가다가 뭐가 보면 그거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인지 떠올리고, 그리고는 돌아와. 끝?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갈등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고, 외적인 갈등 있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서서가 구보씨가 산책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완전 깨버린 거지, 그러니까. 너네 이거 들어봤어? 광장이라는 소설? 너무 유명해, 이거는. 그치? 이걸 배울 때 뭘 배우냐면은, 이런 얘기를 배워. 그치? 의식의 흐름 기법. 광장 말고 유해. 집행유예 때 그 유해. 뭐 이상의 날개면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왜냐면은 다 깨버린 거야. 의식의 흐름 기법은 사건의 순서대로 이렇게 전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주인공이 무슨 생각하면 그 생각만 따라가.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야. 현재에서 과거 갔다 또 과거에서 또 현재 왔다 갔다 해서 막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발단력이 이게 나누기가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뭐라고 해? 모더니즘이라고 해.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정의는 딱 그거야. 틀을 깨버린 거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쓰는 거지. 이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광고에서 한때 포스트 모더니즘도 광고 쪽에도 있어. 영화 쪽에도 있지만 어떤 광고? 원래 광고라는 개념은 그거였어. 옛날에는 뭐 제품이 있어야 제품을 전면에 드러내야 돼. 이 제품을 보여주고 이 제품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광고였어. 어느 순간부터 광고가 뭘 광고하는지 보이지 않는 거야. 감추는 거지. 사람들은 당황스럽지. 뭐야 이거? 왜? 그지? 이건 못 파는 거야. 이런 거지.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기존의 틀을 깨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앞으로 니네가 뭐 비문학에도 뭐든 많이 나오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돼. 아, 기존의 틀이 깼구나. 틀에서 벗어났구나. 저건 알아두면 좋은 용어야. 내가 애들 비문학이나 아니면 문학할 때 많이 얘기하거든.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도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는 영화들도 되게 많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다 모더니즘 영화라고 모더니즘이라고 하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알아? 인셉션. 그다음에 그 우주 인터스텔라. 인셉션 또 유명한 거죠. 배트맨 다크나이트도 이제 그 사람 연출했지. 이 사람이 처음 거의 메멘토 봤어? 아이씨, 넌 10대인데 벌써 난이한 영화를 반전이 있는 거야. 그랬구나. 메멘토는 나 옛날에 봤지, 엄청 옛날에. 메멘토는 이런 느낌. 왜? 영화의 시작이 끝에부터 시작해. 그래서 시간이 거꾸로 5분씩 5분씩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주인공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 나서 이렇게 하다가도 5분이 지나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게 뭐지? 나는 지금 뭐지? 이걸 기억 못 하는 거야. 하나만 기억해. 뭐냐? 내 아내의 살인범을 찾는 거. 내 그 목표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가 시점이 과거부터 이제 거꾸로 가. 한 번 봐서는 완벽하게 이해 못 한다고 해. 그래서 여러 번 봐야 된다고.
그게 이제 사실 그 감독의 시작이었지. 좋아하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왜곡 그 기존의 틀을 깬다는 거 있지? 그 중요한 거야. 세장과 입체파가.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그 세장과 입체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어차피 기존의 틀을 다 깬 거야. 거기 인상주의도 그렇고. 바로 뭘 깼어? 원근법을 깼잖아. 완전 다. 그 다음에 인문 예술 분야에 글에 있는 효가 있을 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세계에 대한 가치관 정립. 미적 감수성도 높일 수 있대. 아, 그러면, 그렇지. 이제 우리는 뭐야. 피카소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저렇게 그렸는지, 걔가 왜 그렇게 그렸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아, 이걸 360도에서 찍은 거 이제 막 그 한 편을 보이니까 당연히 되게 이질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 가치관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 문학에서도 이 가치관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오해하는 게 가치관은 별거 아니야. 그냥 나는 이거 좋게 생각해요. 이건 안 좋게 생각해. 이게 다 가치관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싹 다 뭐가 돼? 가치관이 돼. 그렇지? 가치관 나한테서 이걸 한정 짓지 마. 나는 얼주가야. 그지? 이것도 하나의 가치관이야. 뉴스 기사에서 이거 하면은 뭐 장애 손상되고 이거 얘기 나와서 좀 쫄았는데 귀가 얇아갖고 어쨌든. 그 다음 밑에 인문 예술 분야에 글에 있는 방법 보면은 야 이건 길다. 첫 번째 볼까? 글에 담긴 세계에 대한 인문 예술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읽게 했는데 이거는 별거 없어요. 그지? 글에 담긴 인문 예술적 인식을.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주요 용어와 표현의 유의. 밑줄 쳐볼까? 인식에 반영된 주요 용어와 표현의 유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용어가 참 많이 나오긴 해. 세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용어가 다양하게 나오지. 뭐 인상주의 자체도 용어잖아. 여기는 큰 문 작은 문 용어고. 그렇지. 그러니까 용어와 표현에 유의하고 관련된 사상이나 개념에 대한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는다. 아까 내가 그래서 배경지식 떠올렸지. 뭐 수호지계 같은 거 떠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사상과 개념에 대한. 아니면 선악설, 그지? 서양은 보통 성악설이라고 하지. 그리고 밑에 필자의 세계관이 타당하고 적절한지 판단하면 읽음. 이게 난 좀 애매해. 그지? 내가 던지는 이런 말들이 시험 볼 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런지 알지? 선한 뜻을 이끄는 날 보면 사실은 설명문이야. 필자의 세계관이 드러났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면 알겠지만 주제도 그렇고 주제를 봐봐. 큰 몸으로서 작은 몸을 이끄는 마음의 역할과 중요성은 이건 맹자가 생각한 거지 필자의 생각은 아니거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문제 있었어. 그래서 문제죠. 필자의 세계관? 사실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에서 필자의 세계관이 좀 모호한 부분이지. 이걸 학교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야. 나중에 국어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 뭘 던지냐면 한 명만. 뭐냐면은 그러면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품에서 이 작가 이름이 뭐냐? 장원태 있지. 장원태의 생각이 없는 건가요? 나는 질문 던질 수 있는 거거든 원래. 얘 생각이 없나요? 얘는 어떤 생각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 수 있는 얘기고. 그 다음 밑에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비판적 판단 있기. 비판적. 예술과 삶의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에 주목하면 있는데 너무 당연한가 볼 거 없고. 자, 이거 밑줄칠게. 필자가 어떤 관점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다른 관점과 태도는 없는지 등을 밑줄. 세장과 입체파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이거 지금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 페이지 어디 펼쳐보냐면은 126페이지 펼쳐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걸 심도 있게 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26페이지 펼쳐봐. 카를 보면은 마지막 카 있지. 126페이지 카. 126. 여기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매진 말에 보면 세장과 입체파의 작품들은 기존과 다른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다. 우리도 이들처럼 그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에 봤을 때, 여기 나오지, 필자 개념 나오지. 그러니까 이 필자는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 있지. 요거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야? 옹호하는 자기 관점을 드러낸 거야, 이거는. 설명문이지만, 그지? 분명히 설명문이지만, 약간 주장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운 관점에서 그림을 보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가령 지금까지 무엇을 그렸는가의 관점에서 주로 그림을 감상해 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구성해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림을 감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림 보고, 이거 초상화네?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초상화를 어떻게 그렸을까? 어떤 색채를 담았을까? 이런 거지. 어떻게에 대해서 관점을 보고, 그렇게 새로운 관점을 지니면 전혀 다른 세계의 미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어쨌든 간에 이 입체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옹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야. 편 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잔과 입체파 편을 들어주는 거야, 얘는. 이게 드러났어. 그런데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은 맨 마지막 과 118페이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끝맺지, 맺은 말은.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있을까? 작은 몸인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끌려가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마음에 있다. 자, 여기서는 작은 몸이 외부 대상에 끌려가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몸은 외부 대상에 끌려갈 수도 있고 마음에 끌려갈 수도 있는 대상이야. 어쨌든 끌려가는 건 맞아, 무조건. 이는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의 기원과 책임의 소지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악의 기원, 책임의 소지는 뭐 때문에 있다? 마음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긴다. 그 얘기하는 거지. 언뜻 보기에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은 감각기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각기관 활동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마음이 일을 안 해서 악이 된 것이다. 우리 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넌 악이야. 이게 아니라, 그치?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게 된다. 마음이 제 역할을 해 나갈 때 마음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 오가는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들이 이끌어서 각 개인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해 나가게 된다. 한다. 마음의 활동에 감각기관 활동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뜻을 붙잡는 일을 수행해서 중요한 가져야 되는데 했는데 아까랑 다르지. 아까 지문이랑. 여기 보면 필체 관점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냥 위에서 했던 말을 그냥 이어지고 있어, 지금.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딱히 어디가 필체의 관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안 보이는 게 되게 특이한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짚어주라는 거지, 학교에서도. 수업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뭐 수업을 할 때 그에 대해서 질문 던져주는 것도 좋아.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면은 국어가 약간 주관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쌤 생각이 바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지, 뭐. 그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니네가 생각할 가치가 있어. 왜냐? 지금 분명히 114페이지 다시 와서 114페이지 다시 와서 필자의 세계관, 필자가 어떤 관점과 태도, 이런 선지가, 이런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지? 내 생각은 그거야.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은 의외로 뭐가 필자의 생각이나 느낌이 없어. 물론 만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필자가 이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설명했겠지. 이걸 알려주려고 하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치? 근데 이게 사실은 드러나진 않았다는 거지. 아까 그건 다르잖아. 그지? 아까는 드러났어.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114페이지 밑에 3번. 인간에 대한 성찰이 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하고, 그 성찰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도 조심해. 성찰은 그냥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이 성찰이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게 된 것도 성찰이고, 몰랐는데 이게 이런 거였느라고 알게 된 성찰은 그냥 깨달음이야. 이걸 잘못해서 편협하게 이걸 뭐 반성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성도 성찰에 포함되는 거지, 반성은 성찰, 이건 아니야. 성찰은 내가 알게 된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 성찰이 되는 거야. 그것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겠지. 깨달음.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하고. 그래서 하긴 얘도 그래서 이 작가도 그렇긴 하겠지 뭐. 이걸 소개했을 때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봤겠지. 그럼 내가 만약에, 왜냐면 나 같으면 이런 걸 나는 이거 안 쓰거든. 나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는 있으니까. 나는 악하니까.
그 다음 밑에 그래서 이제 필자의 주관이나 통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며 그를 비판적 수용하며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없어. 우리가 배우는 글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건 없어. 설명문도 무조건 수용하면 안 되지. 그게 제대로 설명인지 판단해야 되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주체적 생각. 그러니까 이 부분이 뒤에 있는 글에는 없었지, 근데. 그지? 여기만 딱 그러니까 독자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은 여기만 있었어. 인문 예술 분야 쪽만 있었어. 그 느낌에 있었어. 뒤에는 없었어, 사실은. 그지? 응. 그건 좀 또 다른, 이건 별표 그랬어, 맨 끝에는. 이건 여기만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별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내 삶의 가치의 삶의 방식은 나는 이건 아니야. 난 얘는 아니거든.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뒤에 누구 순자. 나는 순자야, 순자. 순자 쪽이야. 얘 분명히 뭐라 했어. 사람의 본성 아득하다고 스승이 있어야지. 그지? 한마디로 뭐니? 가르쳐서 깨우쳐서 바꾸는 거지. 그 애들 니네는 안 키워봤잖아. 나도 모르게 애들 키울 때 알 수 있잖아. 이러려고 했어. 그래, 니네는 안 키워봤지. 나는 키우고 있잖아. 근데 보면은 5살짜리인데 확실히 가르치면서 이제 그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가르쳐서 이걸 바꾸지. 얘가 만약 성선생님 애는 처음부터 옳은 행동만 해야 돼. 애가 옳은 행동만 해야 되지. 근데 나쁜 행동도 하거든. 애들은 이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장난감 가게에 갔어. 이제 그 샘플 이렇게 갖고 놀게 하거든. 옆에 있는 애기가 있어. 얘가 이제 만지려고 얘가 우리 아들이 이게 안 돼 하면서 저리고 했어. 야, 같이 놀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형이니까 이런 거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아무리 이뻐도 어쨌든 성선은 아니거든. 여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나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읽은 거야. 이거를 읽으면서. 나는 너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115페이지 보면은 설명문. 자, 이게 놀랍게도 설명문인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 그러면 잠깐만. 현재까지는 설명문 3개에다가 논설문 하나네. 그지? 그럼 유일한 논설문이 현재까지 뭐라고? 평균의 시대. 좀 상황이 당황스러워. 평균의 시대가 오히려 뭐니? 그게 논설문이야. 유일하게. 자, 설명문. 다시 115페이지 보면은 마음에 관한, 자, 제재가 문자, 맹자의 견해라고 돼 있잖아. 맹자의 견해. 대주적 개념 제시 밑줄 치고. 문제에 많이 있었지? 대주적 개념 제시, 이 선지가. 큰 몸과 작은 몸. 그래서 맹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봐. 맹자의 견해를 설명하는 거야. 맹자에 따르면 마음은 몸의 욕구와 자신의 외부 상태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한 본성에 근거함으로써, 자, 마음은 선한 본성 밑줄칠게. 마음은 선한 본성. 그래서 우리 글에 나올 때 모든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선하다는 게 담겨 있는 거야.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몸과 자신의 외부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 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밑줄, 이끌어 나갈 수도 하도 밑줄. 둘 다 돼. 맹자는 마음을 큰 몸, 감각기관을 작은 몸. 그러니까 몸이라고 했지만 큰 마음은 어쨌든 몸이 아니라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비유 한번 똥을 쳐주고. 큰 몸이 작은 몸을 이끌어가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큰 몸이 주축이 돼야 된다. 주체가 돼야 된다. 또한 마음이 제 역할을 다해 나가야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의 수양을 강조한다. 그래서 부동심의 수양 강조 밑줄. 결론이 아까 그거였죠. 그래서 마음을 붙잡는 일은 수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맹자 생각이었어. 그래서 큰 몸으로서 작은 몸을 이끄는 마음 역할과 중요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맹자가 말하는 부동심의 의미, 수련 방법, 첫 번째 머릿말 밑줄칠게. 부동심의 의미, 수련 방법 나온 거야. 수련 방법 2개 외울 수 있어? 근데 혹시? 뭐였지? 지연이랑 양기였지, 양기. 상반되는 활동 방식을 지닌 큰 몸과 작은, 그래서 대조였어. 큰 몸과 작은 대조. 그리고 큰 몸과 작은 몸의 상반된 것 중에서 뭐가 있었어? 외부의 영향을 받는 애가 있었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애가 있었지? 그지? 주체가 될 수 있는 애가 있었고 끌려가는 애가 있었고.
자, 맺은 말에 보면은 악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 뭐라고? 마음이 역할을 하지 않았어. 이건 또 서술형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마음의 뜻을 붙잡는 것의 중요성. 부동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상한 그 순특에 있던 부동심. 그지? 부동심이 아니라 부동심. 이렇게 끊는다는 거. 맹자가 부동심의 의미와 맹자가 부동심을 중시한 이유에서 부동심의 의미가 그러니까 정의 개념이라기 사실은. 그래서 외부의 힘이나 조건을 흔들려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거.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 동요라는 거 흔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사군자 예를 들어줬지? 사군자. 그지? 부동심을 중시한 이유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말이나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 미처치게 유혹의 대상, 유혹의 어떤 주체, 사람들의 말,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닌가, 다? 그지 않아? 사람들의 말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심이 중요하다. 오른쪽 수련 방법, 지연과 양기에서 두 가지. 조심하라고 했지? 말을 이해하는 거라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이해하는 거. 말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자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마음이 나쁜 사람은 나쁜 말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치? 나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어때? 마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말을 잘 이해해야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 실제로 해서 나는 와이프랑 존댓말을 쓰거든? 서로? 왔어요? 그러면 갈게요? 밥 먹어요? 이렇게 우리 존댓말 쓰거든? 그게 장점이 있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서로 약간, 이건 내가 원했거든, 사실. 처음에 연애할 때도 말을 안 났어, 일부러.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갖고, 결혼해서도.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우리 애가 존댓말을 잘해. 5살밖에 안 됐는데 존댓말을 잘해. 얘 뭐뭐 했어요, 이걸 잘해. 그러니까. 그 영향도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애가 좀 선하게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요게 그 말이 맞아. 말은 마음이 드러나는 결과일 수도 있고,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다음 오른쪽에 보는 양기에는 이제 이 기라는 게 뭐였어? 감각적 육체적 충동이 기였어. 그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 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글에 나왔지만 이 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있어, 분명히. 그지? 이게 마음만 갖춰지면은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 기도 어때? 긍정적이고 좋은 게 될 수 있는 거야. 그거였지? 그러니까. 응. 내가 그래서 그때 얘기했지. 먹방 하는 애들 극혐한다고. 근데 TV에서 그거 뭐니? 특이한 거 하더라고. 그게 딱 잘 보여줬어. 돈줄 내러 왔다고 하는 거 있어. 본 적 있어? 못 봤지? 본 적은 없지? 본 적 없지? 그게 뭐냐면은, 식당을 가서 이제 매출을 늘려. 그 식당에는 얘기를 안 하지. 몰래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먹방 하는 파이터들 있지? 걔네들이 갔는데, 여자애가 3명이 왔는데, 곱창을 먹으면 한 50인분 먹고, 50인분 먹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도 너무 당황하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냐? 일단 막 50인분 거기다만, 와, 그거 어떻게 다 먹지, 그거, 근데? 50인분 기본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먹어서 이제 그 매출을 늘려, 기분 좋게 매출. 그 장사인 사람 입장에서는 코로나 힘들어서 나중에 그렇게 와서 몇십 분만 먹고 가니까. 근데 그걸 한 팀만 가는 게 아니라 몇 팀이 가는 거니까, 2팀이 가는 거야. 한 테이블에, 그러니까 2테이블 했는데 한 100인분 이상 먹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2테이블에 100인분 이상 나오니까, 계산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거다. 그지? 큰 마음, 도와주는 거잖아. 도와주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저게 딱 그거구나. 그러니까 조심해.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 기는 나쁜 건 아니야.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 안 되지, 사실. 이 욕구를 부정할 수는 없지. 그 다음 밑에 큰 몸과 작은 몸의 차이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에서 보면은 큰 몸은 마음, 작은 몸은 감각기관 돼 있지? 큰 몸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 천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성이라 하지, 천성. 하늘 천자, 그래서 천성. 근거를 두고 활동한
마음의 활동은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 밑줄. 행위자 자신의 의지. 그러니까 큰 몸은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지? 그게 차이였지. 근데 오른쪽 작은 몸은 수동적이라는 거. 얘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자, 밑줄.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있잖아. 사회적 제약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있지만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제약도 분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 있어. 그러니까. 그지? 마다가스카르인가 뭔가 얘기도 했고, 그치? 그 사자가 육식을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 맹자가 이런 얘기 했어.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의 근거를 두고 마음의 뜻에 따라서, 마음의 뜻에 따르면 옳은 일을 하는 거고, 근데 감각기관에 따라가면, 외부 대상에 끌려가면은, 이거 잘 봐. 감각기관에 따르는 게 아니라, 외부 대상을 내모치게 했어. 외부 대상에 끌려가면은 이제 감각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외부 대상에 끌려갈 것이냐, 마음의 뜻을 따를 것이냐. 이 마음의 뜻과 외부 대상이 서로 반대되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외부 대상에 끌려가느냐, 마음의 뜻을 따라가느냐. 됐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보면은 121페이지. 세장과 입체파. 설명문.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린 다 설명문이었어. 두 사람의 예술의 관점, 두 사람이 아니라, 세장과 입체파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설명, 자, 밑쪽에서 예술에 대한 관점. 그 관점이 웃기지?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봐야 된다는 관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장과 입체파의 관점은 예술을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게 얘네들 관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이 예술에 대한 관점에 회의를 품었던, 과연 이렇게 해서만 될까? 그지? 그런 회의를 품었던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잔의 입장을 바탕으로 구체적 작품이 구체적 작품이 나왔다는 것도 특징이지. 세잔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겠다. 또한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입체파 예술의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입체파. 예술에 대한 관점과 작품 경향을 설명하고 세장과 입체파와 같이 새로운 관점에서 예술을 감상해서 효과를 간주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볼 때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묻는 거는 당연히 물을 거야. 그지? 세장과 입체파의 공통점과 차이점 묻는 문제는 당연히 물어볼 거니까 항상 그거 생각하면서 보여야 되고. 밑에 주제. 세잔과 입체파의 예술에 대한 관점과 작품 경향 및 의란 말이지. 의. 가치. 그지? 가치까지. 이 작품이 왜 중요한가 가치. 그래서 머릿말. 세잔은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세계의 정신적 구성과 지적인 질서 부여. 자, 밑줄. 정신적 구성과 지적인 질서를 부여한 거야. 왜냐면은 감각적인 거 버리진 않았잖아. 보면은 세잔도 분명히. 그지? 부여했지. 정신적 구성, 이 지적인 질서. 이 말이 중요하고. 본문. 세잔은 대상 물체 중심의 지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조형세계. 물체 중심, 대상 물체 중심. 하지만 그 대상 물체가 하나가 아니었던 거지. 그지? 모든 대상을 중심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근법이 이게 다 무시가 됐다는 거. 이에 영향을 받은 입체파는 다양한 시점이라는 거 미쳐줄게. 다양한 시점. 360도였지. 그래서 막. 그지? 그 다음에 공간 구성은 꼭 똑같아. 세잔하고 공간 구성. 그 다음에 세잔과 입체파와 같은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기존과 다른 미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자, 밑에 인상주의. 자, 조심해. 색채 동그라미 민상주의는 색채만 동그라미 칠게. 그 다음 밑에 순간순간의 모습 미치고 시각적 인상. 인상주의 특징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색채 중심, 순간순간의 모습, 시각적 인상. 세잔은 입체적 구조 미쳐치고. 그렇다고 보면 알겠지만 색도 썼어. 색을 안 쓴 게 아니야. 그지? 분명히 색을 이용해서 원근감을 조절하기도 했지. 그래서 얘는 선, 면, 색의 구성. 조형색의. 근데 책에는 얘가 면이었지.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뒤에 학습활동에 나오는 고우는 선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얘는 면, 고우는 선. 그리고 인상주의는 뭐? 점.
점이 나왔어, 점. 점면선이 다 있는 거니까. 인상주의는 점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어디 갔어? 나 점을 봤는데? 그지? 점 어디 갔었지? 나 어디서 봤지, 점을? 우리 점 찾아보자, 점. 점을 내가 어디서 봤지? 다? 세 번째 기호부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네. 찾았네.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잘게 쪼갠 색점. 그지? 이게 그러니까 인상주의지.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잘게 쪼갠 색점. 봐. 이거 안 집으면 찾기는 난 기억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점을. 여기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상주의는 점이었다는 게 여기 있는 거니까. 특징이. 앞에서 인상주의 설명 때 있던 게 아니라 여기 써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점이 아니라 얘는 뭐니? 면. 색면이었지. 고우는 선이었고. 오케이? 다시 이제 121페이지 와서. 국어가, 그래서 보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여. 원래 또 글이란 게. 그 다음 이제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인상주의 있고, 세자는 입체구조. 그지? 봤고, 오른쪽 세잔 작품 미술사적 의의. 미술사에서 얘가 찾아내는 어떤 가치. 변화, 뭘? 대상 물체 중심의 조형색으로 변화. 인간 시점에서 대상 물체로 중심으로. 어느 누구도 물체를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견고한 형태감. 형식적 구조를 중시했다. 구조를 되게 중시했다는 거. 형태감. 견고한 형태감. 근데 그 이체판에 이 견고한 형태감을 깼다고 했지? 응. 누가 봐도 형태가 없잖아. 걔네들은 좀 형태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지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형식 구성으로 돌려놓아서 사회를 통해, 사회는 생각을 했지, 생각? 물체를 이하고 표현한다. 다음에 이제 그 세잔의 영리함에 대한 입체판은 대상 물체 중심적 관점. 이거 똑같아. 이거는 공통점이 되는 거지. 물체 중심적 관점은 공통점이야. 그리고 지적이고 기하학적 조형 원리의 바탕으로 또 공통점이 돼. 이게 세잔하고. 근데 얘는 뭐라고 있어? 입체판은 밑에. 심하지. 물체 중심적 생각은 공통점이었는데 이걸 더했다? 더 심하. 그리고 하나의 시점으로 본 모습은 아니고 다양한 시점, 다시점. 그지? 다각도, 다시점.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해체한 후 재구성. 그때 보여줬지? 마우스 갖고 해체한 다음에 다시 재구성하는 거. 입체파의 공간 구성 방법은 전후 좌우를 모두 보면 똑같은 얘기야. 다양한 시점, 시각. 전체 모습 구성했다는 거. 모든 시점. 형태와 색칠을 종합해서 다시점으로 물체를 나타낸다. 근데 얘들 색칠을 써? 당연히 색깔은 다 쓴다. 얘네는. 알겠지? 요 정도. 다시 한번 정리했고. 그 지문을 한번 돌고 되는데 지난번 우리 풀었던 문제 있지? 그건 다시 보지 마. 왜냐면 내가 또 새로 한번 또 주게. 다 맞게. 다 맞는지 보게. 그래서 오늘 준 거 있지? 문제 푸는 거. 와서 해도 상관없어. 근데 와서 그냥 다 해갖고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그게 숙제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